며칠 전 텅 빈 세탁기를 돌리며 하염없이 거품만 바라보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쑥 코끝이 찡해지며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알 수 없는 서러움으로 남몰래 방 한 구석에서 이유 없이 눈물 흘려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모자라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속마음을 말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거친 파도를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라고 상상해 볼까요? 평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 이 방파제를 아주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나는 언제나 괜찮아야 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죠. 어릴 적 우리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동네가 떠나가라. 펑펑 울며 아픔을 표현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우는 법을 잊어버리거나 우는 것을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많이 힘들었지? 정말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묻는 순간 혹은 꾹꾹 눌러 담았던 나의 진짜 속마음을 내 입 밖으로 처음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 견고했던 방파제에 작은 균열이 생기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참으려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맙니다. 이 현상은 결코 여러분이 감정적이거나 나약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보내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이완의 신호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지로 참아낼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목구멍이 뻣뻣해지며 뇌는 언제든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추죠. 하지만 온전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순간 뇌는 비로소 이제 안전하구나.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팽팽했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 감신경이 스위치를 켜듯 부드럽게 작동하며 우리 몸을 이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꽉 닫혀있던 눈물샘의 근육마저 탁 풀려버리며 맑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묵묵하게 삶의 무게를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우리 몸과 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 연구팀은 감정 조절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1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롭고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피가 낭자한 다소 끔찍하고 불쾌한 의료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영상을 그저 객관적인 의학 교육 자료처럼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보라고 지시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속으로 어떤 혐오감이나 공포를 느끼든 겉으로는 완벽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여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통제 지시 없이 그저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영상을 보게 했죠. 실험실의 풍경은 꽤 대조적이었습니다. 표정을 완벽하게 숨기라는 지시를 받은 두 번째 감정 억제 그룹의 학생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하고 의연해 보였습니다. 미간을 찌푸리지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죠.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게 덤덤히 영상을 시청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에 부착된 센서가 기록한 내부의 생리적 반응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차분해 보였던 이 감정 억제 그룹의 심장. 박동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이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라고 고백했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억누른 감정은 무의식의 지하실에서 역기를 들며 힘을 키운다. 라고요. 제임스 그로스의 실험은 이 통찰력 있는 명언을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입니다. 슬픔이나 분노,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아 겉으로 착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감정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이 그 날뛰는 감정을 몸 안에 가두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신체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속마음을 말할 때 터지는 눈물은 그 무거운 마음의 역기를 마침내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몸과 영혼의 깊은 안도감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이유. 부드럽게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남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도 묵묵히 도맡아 하는 이른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마치 아침 안개가 증발하듯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고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거나 오랜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리죠.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화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떠남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치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끊어져 버린 현상이자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최후의 생존 방어기제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나와 타인의 공간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즉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울타리의 문을 항상 열어두거나 아예 허물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례함, 은근한 무시, 서운한 말들을 마치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정립해요. 상대방이 선을 크게 넘을 때마다 속으로는 피가 나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참고 웃어넘기면 모두가 평화로울 거야. 라며 스스로의 경계선을 또 한 걸음 뒤로 물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담아낼 수 있는 고통의 수용력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곁을 떠나기 직전에는 겉으로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극심한 감정적 번아웃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불균형한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단 1%도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이들은 굳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삶에서 상대방을 영원히 삭제해버립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하고도 슬픈 단절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최후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은 늘 상처받고 억울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숨겨진 어두운 본성을 깊이 파고드는 다크 심리학은 이 불편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냅니다.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타인의 선의와 배려를 아름다운 미덕으로 존중하는 대신 이용하고 착취하기 좋은 훌륭한 약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다분한 관계의 조종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선의의 흡혈귀와도 같죠. 이 조종자들은 관계의 초반부터 결코 무리하거나 뻔뻔한 요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타인의 경계선을 야금야금 허물어뜨리죠. 처음에는 정말 미안한데 오늘 딱 하루만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라며 아주 작고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이 미안해하는 상대를 배려해 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면 조종자의 뇌는 재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선을 살짝 넘어도 화를 내지 않고 수용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를 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치려는 문틈 사이로 슬쩍 발을 밀어넣듯 아주 작은 경계 침범으로 시작해 점차 요구의 수위와 강도를 뻔뻔하게 높여가는 무서운 전략이죠. 나중에는 선을 크게 넘어 명백한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 부탁도 못하는 사이였어? 라며 교묘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이런 은밀한 조종에 덫에 걸린 착한 사람은 결국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내가 더 이해해야 하나? 라며 끝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마주하게 돼요. 당신이 그동안 관계에서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깊은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결코 당신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가진 너무나 높은 공감 능력과 맑은 선량함이 조종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하고 다루기 쉬운 먹잇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색돌,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밋밋한 회색 돌멩이처럼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아무런 감정적 동요나 죄책감 없이 건조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조종자는 반응이 없는 돌멩이에게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선을 긋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귀한 친절은 그 친절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은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겐 단호하게 반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피곤한 몸을 뉘이고 눈을 감으면 갑자기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부끄러운 말실수나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상처받았던 뼈아픈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치명적인 장면이 고화질 영화처럼 무한 반복 재생되고 우리는 이불을 걷어차며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대체 왜 내 뇌는 이렇게 쓸데없는 옛날의 나쁜 기억을 잊지도 못하고 자꾸만 꺼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라며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건 역시 당신의 뇌가 망가졌거나 뒤끝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려는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1927년 러시아의 천재적인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니크는 어느 날 카페에서 종업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아직 손님이 계산을 마치지 않은 복잡한 주문 내역은 메모 없이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던 그 주문 내용을 거짓말처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가 바로 완성되지 않은 일을 마친 일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는 현상, 즉 자이가르니크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사건이나 임무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느끼면 그 기억의 스위치를 끄고 파일함 깊숙한 곳에 보관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은 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찝찝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내면의 엄격한 판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바보같이 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복귀하죠. 뇌는 이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든 완벽한 결론으로 수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고등을 켜고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즉,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이 지독하게 반복되는 것은 뇌가 당신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때 아팠잖아. 다음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상처받지 말자. 라며 당신을 맹렬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괴로운 무한 루프를 끊어내기 위해 감정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를 권합니다. 나의 후회와 미련을 텍스트로 명확하게 적어내는 순간 뇌는 이 문제가 드디어 밖으로 배출되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구나 라고 안심하며 켜두었던 경고등을 끕니다. 당신이 과거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뇌의 간절하고 헌신적인 노력임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잠들지 못하는 침대 위,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 밤의 불청객은 나쁜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나 대중교통을 타고 올 때는 목이 꺾이도록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막상 씻고 이제 푹 자야지 하며 내 방 침대에 눕기만 하면 두 눈이 번쩍 떠지는 마법 같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데 머릿속은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 심장만 쿵쾅거리는 이 기묘한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불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부친 교수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을 약물 없이 치료하기 위해
수면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자극 통제 요법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의 연구실을 찾아온 한 25세의 청년은 무려 5년째 심각한 수면 시작,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밤 자정에 침대에 누웠지만 새벽 3시나 4시가 될 때까지 뒤척이며 밀린 청구서를 걱정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부친 교수는 이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수면제 처방 대신 아주 독특하고 단호한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침대에 누운 지 20분 정도가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무조건 침대에서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가십시오.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앉아 있다가 다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질 때만 오직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 실험의 핵심은 그 유명한 이반 파블로프가 증명했던 조건반사의 원리를 우리의 침실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도록 학습된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의 뇌도 특정 공간과 그곳에서의 행동을 하나의 세트로 강하게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잠이 오지 않는 상태로 침대에 계속 누워 괴로워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숏폼 영상을 보거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똑똑한 뇌는 은연중에 침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곳이라는 공식을 지워버립니다. 대신 침대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면서 온갖 고민을 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곳으로 잘못된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죠. 침대라는 푹신한 공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스위치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며 부친 교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른 청년은 불과 2주 만에 불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차라리 침대를 훌쩍 떠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눕는 훈련을 반복하자 뇌가 마침내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신성한 장소구나 라고 공간의 의미를 재학습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오늘 밤 침대에 누웠는데 정신이 투명하게 맑아진다면 애써 양을 세며 뒤척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잠시 방을 떠나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달콤한 수면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 책만 펴면 쏟아지는 졸음의 비밀 뇌의 작업 기억 과부하. 우리의 일상 속 잠에 관한 또 다른 재미있고 억울한 심리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생하게 눈을 반짝이며 깨어 있다가도 오늘은 교양 좀 쌓아볼까? 마음을 먹고 두꺼운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불과 5페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쏟아지는 졸음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책 위로 고개가 끄덕여질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요즘 숏폼만 보더니 뇌가 나태해진 걸까? 라며 심한 자괴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 기절하듯 조는 이유는 결코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정보 처리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인지적 과부하 현상일 뿐이에요.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 존 스웰러가 주창한 인지 부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외부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작업 기억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램 메모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리적이고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우리의 시스템 이 뇌가 땀을 뻘뻘 흘리며 풀가동되는 작업장입니다.
스웰러 교수는 우리의 이 작업 기억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고작 4개에서 7개 사이로 매우 한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활자로 된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글자의 형태를 해독하고 그 단어의 뜻을 장기 기억에 참고해서 재빨리 불러오고 앞뒤 문장의 논리적 맥락을 파악하며 전체적인 줄거리나 저자의 의도를 머릿속에 추상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는 등 이 모든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동시에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평소 독서가 습관화되지 않아 긴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뇌에 낯선 사람일수록 이 좁은 작업 기억의 용량은 순식간에 100% 한계치에 다다르며 빠르게 소진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무거운 고사양 그래픽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 낡은 컴퓨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버벅거리다가 결국 파란 화면을 띄우며 멈춰버리는 것과 같죠. 우리의 뇌 역시 더 이상 이 거대하고 복잡한 정보의 쓰나미를 처리할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전원을 강제 종료시켜버립니다. 그 뇌의 강제 종료 버튼이 바로 거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달콤한 졸음입니다. 책을 읽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은 당신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며 한계를 넘나드는 고강도의 지적 노동을 훌륭하게 수행하느라 완전히 방전되었다는 아주 성실한 증거일 뿐입니다. 졸음이 올 때는 자책하지 말고 15분 정도 책을 덮고 뇌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6번째, 거울 속에 나는 예쁜데 남이 찍어준 사진은 어색한 이유. 우리의 일상 속으로 시선을 돌려 소소하고 공감 가는 심리 현상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까요? 외출하기 직전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 나름대로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모임에서 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성껏 찍어준 내 얼굴 사진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탄식을 내뱉게 되죠. 내 얼굴이 정말 이렇게 비대칭에 이상하게 생겼다고? 당장 그 사진 지워줘. 라며 황급히 손사래를 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안고 계실 겁니다. 분명 세상에 하나뿐인 똑같은 내 얼굴인데 왜 거울 속의 나와 사진 속의 나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현상은 1968년 미시간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가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 단순 노출 효과로 아주 명쾌하고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자이언스 교수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터키어 단어나 한자 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졸업사진을 다양한 횟수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대상의 진짜 의미나 아름다움의 정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대상을 그저 자주 눈으로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감도와 친숙함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자이언스 교수의 논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한 학생이 온몸을 까만 자루로 푹 뒤집어 쓴 채 대학교 수업에 매일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까만 자루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경계하고 적대시했지만 시간이 지나 계속 시각적으로 노출되자 학생들은 오히려 그 기괴한 까만 자루에게 묘한 친근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말을 걸고 보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는 진화론적으로 익숙하고 자주 본 것을
나를 해치지 않는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단순 노출의 원리를 우리의 얼굴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이나 셀카 모드를 통해 좌우가 반전된 내 얼굴을 아주 익숙하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미세한 비대칭이나 가르마 방향, 눈썹의 꼬리 모양에 우리의 뇌가 완벽하게 적응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에 반전된 내 모습의 깊은 심리적 안정감과 가장 높은 호감을 느낍니다. 반면 친구가 후면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은 좌우가 반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서 캡처된 아주 객관적인 내 얼굴입니다. 나에게는 이 반전되지 않은 진짜 내 얼굴이 태어나서 가장 적게 본 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낯선 모습인 셈입니다. 뇌는 이 익숙하지 않은 미세하게 다른 얼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본능적으로 묘한 위화감과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이 낯선 감정을 못생겼다 혹은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이 단체 사진 속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얼굴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아직 그 진짜 얼굴의 아름다움과 친해질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남들이 보는 당신의 진짜 얼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 마음 심리와 함께 나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툭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애써 이어가던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내고 싶고 영원히 잊고 싶은 상처가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괴롭히며 잠 못 들게 해도 그 혼란스럽고 아픈 모든 순간들 속에는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뇌의 눈물겨운 애씀과 따뜻한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마음이 고통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결코 우리가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명일 뿐입니다.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버티느라 내 뇌도 내 심장도 참 고맙구나. 라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방향을 향해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스스로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해주세요. 험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고요. 오늘 밤은 부디 나쁜 기억 없이 포근하고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